여기 빈 성에서 15만 대군을 앞에 두고 홀로 검은고를 뜯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이 장면은 바로 제갈량의 전매 특허인 공성계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제갈량이 검은고를 뜯어 사마이를 물리쳤다는 탕금 주적의 고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장기인 공성계를 제갈량 전에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안 말기의 중원은 대혼란에 빠졌고 영웅들은 그 상황을 이용해 할 거 했습니다. 이른바 군웅할 거 시대의 도래입니다. 이후 위, 촉, 오의 삼국이 정립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촉의 유비는 가장 약체였습니다. 유비가 죽은 후 유비의 유지를 승상 제갈량이 이었으며 제갈량은 촉나라의 권력을 이어받아 촉한 정권의 실질적인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촉한이 최약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확실한 전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단기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유비의 실현되지 않은 한실 부흥의 열망을 본인의 손으로 반드시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출사표를 던지고 중원을 평정하기 위해 위나라로 수차례의 북벌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유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촉한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제갈량은 첫 북벌을 시작했지만 마속이 가정에서 대패하였을 때 군대를 철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사마의 지휘 하에 위나라 군대의 끈질긴 추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성을 공격하려 하는 것을 본 제갈량은 급히 대담한 결단을 내립니다. 성의 병사들이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성문을 열고 홀로 나갔습니다. 그가 성루에 오르자 주위에서 향이 피어 올랐으며 제갈량은 여유롭게 금을 연주했습니다. 신중한 성격이었던 사마이는 이 광경을 보고 제갈량이 막다른 길목에 군대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략이 바로 삼국지연의의 유명한 공성계입니다. 공성계는 손자병법 36개 중 패전계의 제32개입니다. 한자 의미 그대로 성을 비운 상태로 상대를 맞이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계책 사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성을 비운 척하다가 적군을 깊숙이 끌어들여 섬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적이 대비를 단단히 해놨다는 오판을 유도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갈량이 사용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공성계는 기밀이 생명인 만큼 적에게 의도를 간파당하거나 섬멸에 실패할 경우에는 역습을 받게 되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도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사용한 공성계는 여러 정황상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국지 강의의 저자 이중택 교수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제갈량의 공성계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매복이 두려웠다면 정탐병을 보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제갈량의 검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라면 화살로 제갈량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셋째, 성을 포위하고 상황을 잠시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철군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공성계는 아마도 나관중이 제갈량과 사마이의 라이벌 구도 확립과 극적 연출을 위해 재창조한 일화로 보이며 둘의 대결 구도에서 항상 등장하는 제갈량의 손꼽히는 전매특허 이야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제갈량이 이리 같은 사마이를 속인 너무나도 멋진 판타지입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의 허구가 아닌 실제 삼국지 정사에서 이런 공성계를 실행한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며 그 상대는 심지어 난세의 간웅 조조였습니다. 그리고 공성계를 실행한 당사자는 무예의 신으로 잘 알려진 상산 조자룡, 바로 조운입니다. 조조가 한중을 떠나면서 한중 방어에 구멍이 생겼을 때 유비는 한중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조군의 맹장인 하우연을 참수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였으며 한중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서쪽으로 군대를 친히 이끌었습니다. 이때 유비는 이전까지 만날 때마다 박살이 나며 깨져왔던 조조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한수를 사이에 두고 버티는 전략을 채택합니다. 성벽을 강화하고 밭을 정리했으며 둔전을 일궈서 군량 확보에 만전을 기합니다. 이 전략은 조조를 정말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고사가 양수를 참수하게 만들었던 계륵입니다. 한중에서 조조와 대치하던 유비는 조조의 군량 수송 계획을 알게 되었고 황충에게 공무를 탈취하러 가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황충이 적의 군량을 탈취하기 위해 나갔으나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자 조우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무장한 수십 기의 기병만 이끌고 출병합니다. 그러나 조우는 진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조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조운과 그의 별동대는 기병 수십 기에 불과했습니다. 조조의 주력군을 마주한 그는 두려워 당황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일사불란하게 진영을 유지하며 오히려 공격하였습니다. 경기병 특유의 게릴라 형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피해 없이 후퇴했습니다. 항상 인재 욕심이 넘쳤었던 조조는 장판파에서 보여준 조운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후로 계속 조운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군대는 그를 뒤쫓았으며 조조는 부하들에게 조운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록 조운의 부대가 소규모였지만 이 점이 오히려 도주하기에는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조조가 후미를 따라잡기 전에 막사로 달려갔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후 조운은 조조의 군대가 여전히 상황상 유리한 위치이며 그의 군대로 저항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운은 공성계 실행을 결심하였고 위에서 문을 닫고 저항하려는 장익을 막아 깃발을 내리고 북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사들에게 막사의 모든 진영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막사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아주 고요했으며 이 점이 조조의 눈에 매우 이상해 보였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 조조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조조는 군영에 매복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군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후퇴를 택했습니다. 조조의 예민하고 신중한 성격을 간파한 조운의 공성계가 먹혀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조운은 제갈량보다 훨씬 용맹합니다. 조조 역시 사마이와 상황이 다릅니다. 조조는 최고 사령관인 제왕의 위치였지만 사마이는 패전 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수의 입장이었습니다. 조조가 고민 후 비록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면 이것이 공성계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조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운은 조조군이 철수하기를 기다리다가 즉시 부관으로 하여금 북을 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했으며 궁병으로 하여금 조조군에게 화살비를 쏟아붓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사들을 풀어 오히려 조조군을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고 조조군을 상대로 사방에서 화살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병사와 말이 뒤섞여 죽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라 군대를 재빨리 퇴각시켰습니다. 정황상 조조군의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에서는 조조군을 대파하여 물리쳤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비는 조운의 총명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자룡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용맹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운이 아두를 구해왔을 때 아두를 집어 던지며 목숨을 아끼라고 했건만 조운은 또 다시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유비는 자령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라고 감탄하며 일신시담이라는 고사를 남깁니다.